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일본의 이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총리와 함께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경제 정책도 좀 궁금한데요. 당연히 아베노믹스 2.0으로 갑니까? 왜 그런 그렇죠? 이야기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나이 노믹스라는 말이 생겼던데 예. 아베노믹스의 다음 버전으로. 저 그거 잘 헷갈리는 거 여쭤봐야겠다. 다카이치 사나이면 성이 다카이치예요? 사나이? 성이 다카이치예요. 이제 앞에 붙이는 거죠, 성을? 네, 다카이치 사나에. 근데 염종순. 가끔 성을 뒤에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쓸 때라든지.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뭐 잘 몰라서 그러겠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일본 사람들 성이랑 이름이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그렇죠. 뭐가 성인지 뭐가 이름인지를 헷갈려가지고. 근데 앞이 성이다. 네, 기본적으로 앞이 성이에요. 그러면은 아베 신조. 아베가 그러니까 성을 붙인 거고. 네.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면 다카이치 노믹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르기 좋아서 그런지 사나이 노믹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저도 그래서 그럼 다카이치 노믹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사나이 노믹스네. 뭐 그게 더 부르기 좋은가 보죠. 별 의미 없어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네. 먼저 프레임이 되는 프레임 잡는 걸로 이제 쭉 가게 되는 거고 큰 의미는 없답니다. 그러면 사나이노믹스가 되는 게 아베노믹스 2.0이요. 1.0이죠. 똑같은 거고요. 그 노선으로 갈 거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고 있죠.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재정 지출 확대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게 이제 일본 경제 펀디멘탈이나 미래는 차치해 두고 일단 주가는 전혀 견조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또 사상 최고치 가고 있으니까. 사상 최고치는 대한민국도 사상 최고치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늦게 갔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늦게 간 측면이 있고 일본은 뭐 진작부터 사상 최고치였고. 일본은 진짜 그렇죠. 2006년도에 그 민주당 정권 때 만 포인트가 안 넘었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저보고 뭐 10년 안에 3만 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했었는데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23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23일에 좀 조정받아서 근데 거의 이제 5만 다 갔어요. 그렇죠. 예. 토픽스도 그렇고 다 사상 최고치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물가도 이제 경제도 거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다가 아베노믹스 10년 사이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이제 좀 물가도 오른 일본이 된 건데 멈추지 않고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올렸잖아요. 제로에서 0.5까지는. 그럼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쉽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렇죠. 쉽지 않죠. 저거랑 똑같아요. 일본 자전차 조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전차면 자전거예요? 그 자전차 조업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조업하다 할 때 업무를 수행하다 할 때 조업이잖아요. 공장 돌리는 걸 조업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조업이라는 게 뭐냐면 쓰면 죽는 자전거 가다 쓰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을 변경을 하게 되면 쓰러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야지. 일본 내에서도. 예. 그리고 가다가 어디선가는 절벽이 있겠지만 그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갈 때까지는 가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제 나한테 그게 복권이랄까? 그게 나한테 걸릴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다음 총리한테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거품이 생기지는 않게. 적당히 관리해가면서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고 싶겠지만 지금 소프트 랜딩을 하려면 일본의 GDP가 올라가야 되고 뭐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벌은 돈 가지고 국채도 좀 줄이고 할 텐데 지금 GDP도 줄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서 그게 뭐 이렇게 쉽게 올라가겠어요.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미래 세대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국가 채무. GDP의 200% 훨씬 넘고 250%인가 되죠. 근데 그거를 대부분 이제 중앙은행이 갖고 있으니 뭐 터지지는 않을 거다. 다 내국인들이 갖고 있다.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신기한 나라기는 한데 경제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멈추지 않는다. 엔저도 계속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그렇죠. 엔화도 지금 계속 약세잖아요. 특별히 뭐 그 금융 정책은 그 경제 전문가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경제 정책은 바뀔 게 없어요. 아베 노선하고.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잃어버린 30년 이제 탈피를 하기는 했으나 수출 기업들, 대기업은 참 좋지만 서민들에겐 되게 힘들다라고 해왔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뭐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급여는 그만큼 안 올라가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뭐 급여도 올려줘라 막 이런 걸 정부에서 그러니까 올려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 정도 올라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물가가 실질적으로는 올라니까. 사실상 따라가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지수에 편입하는 그런 물가는 많이 안 올랐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가는 많이 올랐죠. 그러면 염종순 대표님의 회사 이 네. 코퍼레이션 다 JP도 급여 좀 많이 올려줬나요? 저희는 작년에 2자릿수 정도 올렸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별로 표시가 없어요. 2자릿수요? 10% 이상? 평균적으로? 그 정도 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는 올려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우리 직원들이 들으면 큰일 나는데 아니 근데 회사가 잘 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본이 분위기가 다 그런 거예요? 못 줄만 하지는 않으니까. 그 염종수 회사님의 회사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근데 중소기업 아닌 회사들은 다 좋고요. 중소기업도 지금 돈을 정부에서 푸는 게 있으니까 또 제조업이라든지 저희는 업종이 IT 업종이고 그러니까 호황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힘든 데는 많이 힘들죠. 그러면 확실히 그 돈을 푸는 재정 확대를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 채무 비율을 감내하고서라도 돈을 푸는 네. 그 효과는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래서 체감을 많이 하고 그거를 일본에서는 마약 효과라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이제는 네, 끊지 못하는 거지. 아까 그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취해서 계속 그걸 끊게 되면 자동차 조업처럼 그걸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기업 코로나 때 각 기업들한테 무이자로 뭐 5년 거치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쓰고 연명을 했어요. 지금 갚어 그러면 못 갚는데 거기다 대고 빨리 갚어 그러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안 갚아도 되니까 거치를 하자 하고 이자도 안 내도 돼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은행은 부실 채권이 안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들도 안 망하고 가는 거고 그래서 좀비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중소기업 중에서는. 근데 이게 참 경제가 아이러니한 게 만기가 돌아왔는데 못 갚아. 그럼 부실 채권이 되는데 만기를 계속 연장해줘. 그럼 안 갚고 있어도 이건 부실 채권이 그쵸. 아니니까 금융기관의 부실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가 일본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국가 채무 비율은 워낙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워낙에 벌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국민의 세금 가지고 국민이 저축해놓은 거 갖고 먹고 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국민이 저금해놓은 게 1,700조 엔 정도 된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소비 안 하고 다 저축했던 거. 그러니까 국민이 저금해놓은 게 1,700조 엔 정도 되는데 국채 발행이 1,300조 엔 정도 되고 한 400조 엔 정도 아직 남잖아요. 그다음에 그 대외 순자산 이런 것들이 한 400조 엔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한 800조 엔 정도 여유가 있는데 매년 재정 적자가 30조 정도 나니까 그러면 10년 정도는 가지 않겠어요? 참 신기한 경제 구조가 이제 일본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그 메이지 대학에 저도 이제 메이지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저 같은 대학에 계신 재정 담당하시는 재무성 출신의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한 10년 정도는 갈 거라고. 지금의 상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년 마약 효과처럼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지만 우리는 직진해야만 한다. 그렇죠.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난다. 여기서 자민당이 개혁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깎고 저거 깎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공명당 때문에 지금 다음 총선 때는 의석을 50 정도 잃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백석 언저리의 당으로 떨어질 텐데 표도 날아가고. 거기다가 그러면 당연히 지금 입헌민주당이 지금 140석인가 거기가 일당이 될 텐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상을 바꾸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부채로 돌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통화량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로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그 부작용이라는 게 자산가치 거품이잖아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중반까지 엄청 낮고 요즘 집값은 어때요? 일본 내에서. 물론 이것도 도시마다 다르겠습니다. 도심은 엄청 많이 올라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도심에 뭐 그것도 일부 에리어긴 하지만 거기는 뭐 많이 올랐는데 일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글쎄요 특정한 과수요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니까 샀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부동산을. 그 한국에서도 이 중국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거기도 중국인들이 많이 사서 그런 수요들이 많아요. 또 중국이 사서 오르고. 중국이 사서 오르고 중국이 중국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근데 이제 슬슬 또 자산가치 집값도 과거와 달리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체감을 하는 예, 체감을 하는데 그거 저기예요. 일부 지역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땅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로 얘기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떻게 됐든 강남은 불패잖아요. 그것처럼 예. 뭐 서울의 일부 지역은 그래도 안 오르는 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일본도 예, 그나마 예전에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수요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기 시작해서 그만큼 올려놨는데 외국인이 시골을 살 일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심에 그걸 사서 주재원들이나 외국 회사에 임대를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한 거고 디벨로퍼들하고 같이 예, 그 부분들은 지금 많이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번질 이야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집값 과거에 빠졌던 것처럼 그게 우리의 고령화도 좀 비슷하고 하니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아니다. 엄청나게 풀리는 돈이 재정지출 저 돈이 다 결국에는 자산으로 간다. 근데 다 오르지는 못하고 오르는 곳만 오를 것이다. 우리는 그러겠죠. 이제 서울이나 강남 이렇게 압축해서 한강벨트만 가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그러면은 선별적으로 네, 그런 이렇게 패턴으로 오르는 갈 것 거잖아요. 같아요. 일본 내에서 막 사람들 막 집값 얘기 많이 안 합니까? 관심도가 우리나라만큼 일부 아닌가요? 재테크 하는 사람들 얘기고 보통 사람 일본 사람은 멘탈이 예. 이제는 그 누구도 부동산을 축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도 오랫동안 예. 힘들었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렇고 그냥 상식적으로 네. 부동산으로 뭔가 돈을 번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냥 집값은 내려가는 거 고정자산이니까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막 그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50층짜리 뭐 이런 고층 예.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후지산이 네. 100년에 한 번 분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항상 나옵니다. 아니죠. 이거는 언젠가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패턴 이때 딱이 아니라 확률이 그렇죠. 높아진다는 확률이 거죠. 높아지고 예. 그다음에 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포함해서 큰 지진들이 오잖아요. 지난 7월에도 그 무슨 예. 뭐 만화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런데 시끌벅적했죠. 만일 그 지진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가 서요. 예.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가 하루 종일 안 움직인다고요. 네. 50층에 사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는 신화가 있어서 재건축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그 지어진 것들이 노후화되게 되면 그거를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100층짜리가 막 50층짜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새로 헐고 질라 그러면 건축비가 빠져야 되니까 70층, 80층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 수요가 그때도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이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재건축하면 반드시 1.5배로 뛴다든지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인데 우리 재건축합시다 그러면 오케이를 하겠죠. 네.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재건축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뭐 내가 여기서 살아봐야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봐야 10년, 20년인데 뭐 거기까지 하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에서는 한편으로는 집단주택에 대해서 집단주택, 아파트, 고층 아파트의 버블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당장 부동산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5년 살다가 팔고 빠지면 되는 거고 10년 살다 팔고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데 진짜로 그런 재해가 오거나 그래서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심각하죠. 그런 염려가 다 그렇죠. 반영이 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엔 자주 나와요 그거. 후지산이 분화를 하게 될 텐데 분화를 하게 되면 반경 100km 이내에는 화산재가 뭐 몇 센치 정도 쌓인대요. 그러면 몇 센치 정도 쌓이게 되면 식물도 다 죽고 당연히. 식물들 죽지만 이제 일단 햇볕이 안 보일 거고 한동안. 네네네. 그 다음에 걸어다니지 못할 거고. 그건 다 좋은데 50층 사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뭘 많이 좀 쟁여놔야겠네요.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세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50층까지 매일 아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없고. 이거 일본의 경우에는 고층 이거 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일본 내에서. 네, 물론 이제 그게 내진 설계 다 되어 있어도. 돼 있지만 아까 얘기한 건물이 부러지거나 무너진다는 걱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살고 있으면 어떻게 움직일 거냐고. 근데 그게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고층이. 그런 초고층이. 그렇죠.
그게 새로 짓고 막 그러니까. 아, 거기도 약간 얼죽신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신품. 인간의 본성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경제적인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하나 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네. 네. 물론 이제 그 다음이 잘 됐으면 부산 엑스포 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 4월에 시작해서 10월 13일에 폐막이 된 거죠. 어떻습니까? 그 성적표가 왜 엑스포 이전에 과거처럼 관심 없다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일단 양비론은 있는데 정부에서 오사카에서 발표한 결론은 230억 엔 흑자라고. 280억 엔? 280. 그래서 흑자라고 해요. 예. 흑자라고 하는데 그 흑자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래 흑자 났다 잘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건설 비용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맨 땅에다가. 그 투자한 비용이 2,550억 엔인가 그래요? 예? 2,550억 엔. 그게 10배에 가깝다고요? 그 투자 비용은 뭘로 생각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야, 그래서 인프라가 정비가 됐잖아라고 얘기하면 순수하게 투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오사카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자를 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흑자라고 보긴 뭐하죠. 그런데 일단 그 투자를 기반으로 오사카에 IR을 설치하잖아요. 네. IR 그 카지노 그 언저리에 예. 카지노를 만든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카지노를 유치하고 자기들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오사카에서는 그런 걸 유치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괜찮은데 요번에 250억인가 280억인가 흑자 난 거를 어디다 쓸 겁니까 그랬더니 그 만국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링을 만들었잖아요. 박람회 장을. 예, 박람회 장. 그 위에. 예. 그거를 유지하는데 뭐 1년에 한 20억엔을 쓴다던가. 그래서 거기에 벌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200억 가까이가 추가로 들어간다. 네, 매년. 근데 우리로 따지면은 흑자가 한 2,600억 정도 흑자 났는데 애초에 투입한 것만 2조 원이 넘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시설이라든지 땅 SOC를 이용을 해서 수익화를 계속해서 하는 게 사실은 과제기는 한데 그렇죠. 왜 올림픽이나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 경기장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중요한 것처럼. 근데 그건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비판적이지는 않아요. 뭐 양비론이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부산 엑스포가 됐으면 성공 사례하면 반면교사 막 이렇게 따져서 많이 봤을 텐데 이제 우리가 그 사우디 리야드한테 지고 나서 엑스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되면 왠지 배 아플 것 같고. 그때도 그랬지만 엑스포라는 게 점점 이제 필요 없어지지 않겠어요? 온라인으로 다 모든 게 해결되고 가상현실 플러스 가상현실이 가상이 아닌 것처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그거를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서 그 땡볕에 그거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또 사람이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어도 오프라인으로 해야만 하는 경험 같은 거. 막 그건 그런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취미생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죠. 그런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하는 나라가 2조 5천억이나 써서 그렇긴 하다. 그걸 만드는 게 옳아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국민들한테 나눠주지. 그러니까 건설은 경험이 필요하면은 다른 데서 감성 느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수조 원씩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차라리 부산 엑스포 안 된 게 다행 아닌가 막 이런 말도 하기는 하는데 이미 또 이거는 지나간 거니까. 해서 다카이치노믹스가 아니라 사나이노믹스. 이후에 또 일본 경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셔틀 외교 제대로 되는지 한일 관계 혹시나 이 강경 우파 사나이 총리 이후에 또 변하진 않는지 이것도 한번 좀 같이 지켜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염중수 대표에게 또 조언을 또 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